네, 정호진 교수님 소중한 발제 감사드리고요. 정호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싱가포르의 안전한 스포츠 환경이라는 관련된 제도와 그런 다양한 법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고요. 그 세이프 스포츠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학교 운동부의 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국내 사례를 발제를 시작할 건데요.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해서 세 분의 교사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사례로서 간석초등학교의 양동열 교사의 이제 운동선수에서 학생선수의 변화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간석초등학교 교사 양동열입니다. 저는 오늘 운동선수에서 학생선수로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운동선수는 우리가 그동안 불러왔던 그들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학생인권 조례가 발표되고 서울을 시점으로 해서, 경기도를 시점으로 해서 서울 그리고 타 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선수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학생선수와 운동선수의 차이점이 무엇일지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발표 내용은요, 운동선수, 그리고 그들의 세계. 두 번째 주제는 누구에게, 새로운 변화. 세 번째, 학교 폭력은 더 이상 노라는 주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선수와 학생선수는 아직 여러분들의 그 차이점을 모르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운동선수,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운동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단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군기, 얼차려, 선배, 후배, 지도자, 지켜야 할 것, 선배는 하늘이다, 복종, 진학, 생존 등 다양한 단어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들이 기존의 운동부가 가지고 있던 그들만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혹은 지도자가 선수에게, 혹은 진학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종,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었죠. 여기서 제가 학교 폭력은 살짝 뺐습니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안 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학교 폭력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나의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왼쪽 막대기는 아래쪽에서 은폐, 위쪽 막대기로 올라갈수록 적발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폭력 정도가 낮고 높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낮고 높음보다는 그냥 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이전의 운동부의 폭력은요, 운동부 선수가 일반 학생들에게 가했을 때 비로소 폭력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운동부끼리에서는 후배 간에 그냥 지도 차원, 혹은 지도자와 운동선수 간의 지도 차원이라는 말로 은폐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일반 학생에게 일방적 폭력을 가하거나 혹은 쌍방적 폭력을 가했을 때 일반 학생에 의해서 발견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 뿐이었습니다. 자, 그 시대의 학교 폭력에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2014년이라는 매개체를 한번 제시해 봅니다. 2014를 제시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10년도에 학생인권 조례가 발표되고 경기권부터 서울권 그리고 그 밖의 기타 지역까지 전부 다 확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년에서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가 아닌,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선수로 불리우게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무서운 지도자와 더 무서운 선배. 학교 폭력?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에서 여러분은 운동선수이지만 그 이전에 학생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시작을 했고,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합니다. 최저학력 시행하겠습니다. 등등. 또는 학생으로서 이것은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학생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2014년 이후부터는 학생 선수도 학생이다. 공부할 거 하고 운동 가자. 평일엔 공부,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주말엔 운동하자.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니,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실시하자라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새로운 변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가 되게 중요합니다. 14년도 이전에는 운동부가 일반 학생들에게 가했을 경우에만 겨우겨우 발견되던 학교폭력이 14년도 이후에는 운동부끼리에서도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왔듯이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학생 선수의 변화. 여러분은 운동선수 이전의 학생입니다. 첫 번째,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 선수의 변화.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부와 병행하는 운동, 학칙과 병행하는 방침, 선배와 함께하는 후배, 후배와 함께하는 선배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으로서의 인권 강화, 그리고 학교 운동부 안전 강화,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한 자체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학생들만의 변화가 아니라 운동부 지도자, 운동부 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그리고 지도교사와 지도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들 역시 학교 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2020년의 운동부의 변화 중에 한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학교 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음 표처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운동선수를 지도한다. 그럴 때도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를 지도한다. 그럴 때에도 또한 과거에 있었던 운동선수와 일반 학생들 간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모두가 폭력 정도와는 상관없이 모두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현재 아이들은, 현재 선수들은, 현재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와 지도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가 이제 운동부를 여러 가지를 맡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한 운동부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맡아왔었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겠지만 사례를 총 3가지로 분류해서 안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참 이쁘게 썼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이뻐해준다. 말은 참 좋죠. 이뻐해준다는 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죠. 이 시기에 A라는 학생이 A라는 선배가 B라는 후배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학생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A라는 학생은 B를 지하 숙소로 불러내서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야구 방망이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게 됩니다. 맞고 있던 후배는 슬쩍 피하다가 잘못해서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맞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운동을 관두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지도자의 권력이 꽤 셌기 때문에 그 사건은 그냥 조용히 후배가 운동을 관두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선배는 권고 전학을 받으면서 다른 데 가서 운동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이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이전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또 하나의 사례 2는 전지훈련장에서
지도교사가 정말 열심히 지도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지도했죠. 아이가 좀 살이 쪘다는 이유로다가 살을 좀 빼주겠다고 열심히 뛰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뛰다 보면 너무 지쳐서 못 뛰거든요. 그 지친 아이를 또 뛰게 하고 또 뛰게 하다가 안 되니까는 역시 때렸죠. 때리다 못해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완전히 살이 터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지도자에게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과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후배들의 반란. 선배 하나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게 너무 싫었고, 근데 그 선배는 좀 셌고, 그러다 보니까는 괜히 옆에 있던 좀 덜 센 선배한테 약간 반항하는, 그래서 선배를 좀 괴롭혔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운동부라는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네요. 과거에는 우리가 커올 때 학생이라고 불리기보다는 그냥 운동부라고 불리던 게 너무 많았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수, 아니요, 운동부, 우리 학생으로 나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해야겠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 혹은 운동부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상을 찡그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태에서는 정말로 TV에 나오듯이 뉴스에 나오듯이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음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국가의 각 기관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화체육장관부도 학교 밖에서의 학생 선수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체 학생 선수를 위한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시도교육청도 인권뿐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질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한체육회 역시 지도자 관리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해서 다양한 선수와 인권 침해에 대한 유형에 대한 많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노력할 일이고 저희는 일선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인지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기관이 나서기 전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함께하는 동료로서 인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학생 선수로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교 운동부 문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손잡고 끌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이야기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하자꾸나. 우리는 언제나 너희 편이란다. 라고 아이들과 함께, 지도자와 지도교사가 함께,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학교 폭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동열 교사님의 초등학교 사례, 그 특히 이제 운동선수와 학생선수의 개념의 그 변화가 현재 학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전달해 듣고요. 저희가 많은 생각을 좀 하도록 하는 사례 발표였습니다.